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인터넷 보면 남녀평등 반반 외치는 사람 중에 진짜 남녀평등 추구하고 진짜 딱 반반하면 사는 사람 하나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몇 년간 매일 입버릇처럼 평등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살다 지쳐 헤어질 때쯤 겨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외쳐왔던 평등, 공평에 관한 말들은 그냥 본인 유리하게 했던 말이라는 걸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그 인간은 그냥 자기 입맛대로 말을 바꿔가며 본인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전 그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그런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살았네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사람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어요. 우린 원래 친구였거든요. 어릴 때 같이 놀다가 크면서 자연스레 멀어졌었고 그 후론 가끔 동네에서 오며 가며 마주쳤어요. 그럴 때면 가볍게 눈인사만 주고받고 지나치곤 했었죠. 근데 성인이 된 후 시내에 술 마시러 나간 자리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 친구의 친구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같이 놀자고 합석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친구와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그 이후로도 몇 년을 친구로 지냈어요. 사실 전 마음속으로 그 친구에 대한 호감을 좀 갖고 있었는데 서로 계속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잘해볼까 싶은 마음을 먹었을 땐 그 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친구가 저한테 좀 다가왔을 땐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몇 년을 가끔 안부 인사 정도 주고받는 친구로 지내다가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다는 그 친구 말에 제가 용기를 내서 먼저 대시했습니다. 계속 가만히 있다가 죽도 밥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우린 연인이 되었죠. 애초에 친구로 시작했던 만남이고 또 제가 먼저 다가가서 시작하게 된 연애라 그런지 다른 연애와는 좀 달랐어요. 그전엔 항상 받는 연애만 했었는데 이 친구와는 그런 연애가 안 되더라고요. 왜 서로 좋아 만나는 사이여도 누가 더 좋아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갑과 을이 좀 나뉘잖아요. 근데 우리 둘 중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 묻는다면 그 친구가 갑이었고 제가 을이었어요. 제가 더 좋아해서 시작하게 된 연애였고 그러다 보니 계속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행동을 먼저 찾아하게 됐죠. 그 사람은 친구인 시절부터 남녀 평등을 주장하던 사람이었고 전 그런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연애가 시작한 후에도 그 사람이 말했던 남녀 평등을 잘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데이트 비용도 번갈아 가면서 냈고 어떻게든 서로 공평하게 돈을 쓸 수 있게끔 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데이트를 하곤 했었죠.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하면서 만나고 싶냐고 그냥 너 좋다는 남자 만나서 사랑받고 만나라고 저에게 조언해줬지만 그땐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 말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데이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고 때론 너무 돈돈거리는 그 사람 말이 야속하게 느껴져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연애하는 내내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매달 똑같이 돈을 사용했고 커플 여행도 기념일 선물에 생일 선물, 커플링도 모두 같이 돈을 모아서 해결했습니다. 2년 넘는 연애 기간 동안 쭉 그렇게 연애를 했고 늘 똑같이를 따지는 그 사람 말이 때론 서운하게도 느껴졌지만 티 한 번 낸 적 없어요. 저라고 일 안 하는 거 아니고 돈 안 버는 거 아니니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괜히 서로 마음 상하지 말자 생각하면서 잘 만났죠. 그렇게 2년을 넘게 연애를 했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둘 다 비혼주의는 아니었던지라 나이가 차니 자연스레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진지하게 경제 상황까지 오픈을 했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 모은 돈이 좀 더 많더라고요. 동갑의 사회생활도 제가 먼저 시작해서 당연히 제가 더 많이 모았을 줄 알았는데 전 공무원이었고 그 친구는 대기업을 다녔던 터라 모은 돈이 좀 차이가 났어요. 제가 모은 돈은 6천이었고 그 친구가 모은 돈은 8천이었죠. 연애 내내 평등과 반반을 외쳐온 우리지만 그래도 액수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이만하면 뭐 이대로 진행해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결혼도 반반으로 딱 공평하게 하고 싶은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돈 해오는 건 좀 아니잖아. 모은 돈의 액수가 차이가 났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돈을 안 해간 것도 아니고 2천만 원 차이 나는 건데 일방적이라는 말을 하는 그 사람 말이 빈정이 상했지만 그래도 원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 걸 알고 만난 거니까 참고 넘겼어요. 그래, 애초에 책 잡힐 거리를 주지 말자 싶어서 저도 친정 부모님께 손 벌려서 그 사람과 똑같이 8천만 원을 해가기로 했죠. 그렇게 저 8천, 그 사람 8천 막 반반씩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진 돈 안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 얻었고 각자 월급에서 얼마씩 각출해서
결혼하고 만든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생활을 했죠. 집안일은 딱 반반으로 가르기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서로 잘하는 부분을 나눠서 했어요. 제가 저녁을 준비하면 그 친구가 저녁 먹은 걸 설거지하고 뭐 그런 식으로요. 친정엄마는 그런 저희를 보고 그런 게 무슨 부부냐고 가끔 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이 사람 만난 후론 늘 쭉 이렇게 지내와서 거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결혼 후 3달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출퇴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 친정엄마 차를 몰고 다녔었는데 결혼 후에도 엄마가 차 쓸 일 없다고 해서 계속 엄마 차를 몰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제가 몰던 엄마 차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아빠가 몰던 차는 워낙 오래된 차라 운전 중 계속 멈추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탔는데 고속도로 중간에 차가 멈춰서서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서 더는 그 차를 못 탈 것 같아 폐차시킨다며 새로 차를 사긴 부담되니 제가 모는 엄마 차를 달라고 하셨어요. 마침 저도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직장이 가까워져서 차를 잘 안 썼던 터라 알겠다고 했죠. 주말에 가져다 드리겠다고요.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만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차를 왜 아버님한테 드려? 아니, 우리 차라니. 그거 원래 우리 엄마 차인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도 쭉 우리한테 있었으면 우리 거지. 당신은 왜 우리 공동재산을 나한테 말도 없이 함부로 해? 공동재산이라니. 그 차 우리 엄마 차라니까? 나 결혼 전부터 엄마 차 몰고 다닌 거 당신도 알잖아. 아무튼 이젠 우리 거잖아. 근데 당신이 못 따로 주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대신 돈이라도 내놔. 남편은 부부 공동의 재산인 차를 제가 멋대로 친정 부모님께 주기로 했으니 그에 마땅한 값을 치러야 한다고 했고 차값으로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내놓으면 저희 공동생활 통장에 넣고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애초에 제 차도 아니고 엄마 차인데 돈을 내놓으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혹여 제 돈으로 샀다고 해도 남편 돈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본인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돈을 달라는 건지 평소에 그렇게 니 거 내 거 확실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도 말라고 그냥 다 무시했는데 그런 제 반응에 계속 입 아프게 말해봐야 소용없겠다 여겼는지 한날은 또 집에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여행 보내줘. 이것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장인 장모님 이번 겨울에 여행 가신다면서 우리 부모님도 보내달라고. 제가 3남매 중 둘째인데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첫 월급 타자마자 오빠랑 동생이랑 얘기해서 같이 부모님 위해서 계를 했었거든요. 다들 그렇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저희 3남매 키운다고 고생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모님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 형제끼리 마음 모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큰돈은 아니고 매달 5만 원씩 꼬박 5년간 모았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확인해보니까 모은 돈이 꽤 돼서 그 돈으로 부모님께 해외여행 보내드리기로 약속한 상황이었죠. 근데 차값 내놓으라는 말 싹 다 무시하니까 뜬금없이 저걸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이미 결혼 전부터 형제끼리 모아온 돈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따로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저 얘기를 꺼내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그거 우리 형제들끼리 돈 모아서 보내드리는 거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소리야?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싶어서 결혼 전부터 형제끼리 모은 돈으로 보내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돼? 왜? 그것도 우리 공동재산이라고 하려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도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셨어. 그럼 당신이 돈 모아서 보내드려. 도련님이랑 같이 돈을 모으든지. 당신 월급에서 생활비 내는 거 말고 남는 건 나도 상관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남는 돈에서 좀 모아서 알아서 보내드리면 되겠네. 저보고 뭘 어쩌라는 건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말 같지도 않은 말 받아줄 마음도 없었기에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남편이 굉장히 선심 쓰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번에 그 1,000만 원이랑 우리 부모님 여행 퉁치자.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면 저번에 그 1,000만 원은 내가 없었던 셈 쳐줄게. 뭐 사실 내가 100만 원 정도 더 손해보는 거긴 한데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뭐 그 정도 손해는 내가 감수해야지. 결혼하고서 그렇게 황당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개소리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니까 약간 어리둥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헛소리야. 당신 어디 아파?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좀 그만해. 제 말에 남편은 바로 화를 냈어요. 뭐가 말 같지 않냐면서. 시부모님도 여행을 보내드려야 공평한 거라고 계속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아서 뭐라고 떠들던 그냥 무시하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완전 빈정 상했는지
원래도 반반 공평 따지던 사람이 그날 이후로는 더 악착같이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같이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전 메인 음식보다 사이드 음식을 더 좋아해서 꼭 사이드 음식을 하나씩 시키는 편인데, 그러면 그 금액을 저보고 따로 내라고 했어요. 저 때문에 먹고 싶지도 않은 사이드 음식 시켜서 돈이 더 나갔다고 그 금액만큼 따로 돈을 내라고 했고, 그러면 괜히 몇천 원 갖고 입씨름하는 게 치사스러워서 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돈 더 내고 그랬습니다.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나, 이게 대체 무슨 부부인가 싶었지만, 저렇게나 반반에 집착하는 사람이니 내가 맞춰줄 수 있는 건 맞춰주자 싶었죠. 근데도 가끔은 너무 빈정이 상했어요. 저희는 둘 다 일을 하다 보니까 반찬도 반찬 가게에서 사 먹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오이지를 좋아하거든요. 남편은 오이 같은 건 아예 안 먹는 사람이고요. 근데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주 가끔 너무 생각나서 사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못 먹는 반찬을 사왔다면서 그 돈은 또 따로 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손도 못 대는 반찬이라고, 네가 좋아서 산 반찬이니 네 돈을 내라고요. 공동 생활금에서 이런 거 사는 거 자긴 용납 못 한다고 화내는 남편을 볼 때면 너무 치사해서 짜증이 났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저러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도 모르게 계속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되고 따지게 됐고요. 저만 저런 경우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 남편도 본인이 좋아서 음식이든 뭐든 사는 경우가 있었고, 전 그럴 때 아무 말 안 했었는데 절 위해서 100원짜리 하나라도 썼다고 따지는 남편을 보면 너무 치사해서 저도 모르게 저도 자꾸만 따지게 됐습니다. 보니까 남편은 생활비 카드로 본인 담배를 사더라고요. 아, 담배야말로 진짜 본인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던데, 처음 몇 번은 그거 보고 말 안 했는데 남편이 계속 저렇게 치사하게 따지니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말하면서도 너무 하기 싫고 치사하다 싶은데 남편만 보면 자꾸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갖고 얘기하면 남편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었냐고, 이런 게 무슨 부부냐고 치사하다고 화를 냈어요. 평소에 본인이 저한테 하던 건 전혀 생각지도 않고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 자연히 부부 사이는 나빠졌고 우린 더 치사해졌습니다. 그렇게 동등, 평등 이런 걸 원하니까 더더욱 똑같이 해주자 싶은 오기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결혼 후에 저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한 적 없는 것 같길래 저도 시부모님한테 연락 안 드렸어요. 원래는 결혼하고 거의 매주 안부 전화를 드렸었는데, 서로 공평하게 하기로 했으니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뭐 이런 마인드로 하던 것도 싹 끊었죠. 명절도 설날에 시댁 갔으면 추석엔 친정 가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피곤하다고 친정 가는 거 같이 안 가주면 저도 시댁 같이 안 가고, 추석에도 본인 집 가고 싶다 그러면 그럼 넌 니네 집 가라, 난 우리 집 가겠다 하고 그냥 혼자 친정으로 와버리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생전 안 그런 사람이 대체 왜 그래? 내가 뭐, 난 당신이 하는 거랑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그놈의 똑같이 그 얘기야? 아, 매번 그러는 거 안 피곤해? 피곤하긴 뭐가. 당신이 공평한 게 좋다며. 그래서 그러는 건데 왜? 난 무조건 당신이랑 똑같이 할 거야. 그래야 당신이 말한 공평한 결혼 생활 아니야? 아, 됐다. 말을 말자. 전 남편이 뭐라 하건 똑같이 해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초반엔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해봤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남편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방법을 바꾼 거였죠. 말해봐야 소용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가 똑같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남편도 뭔가 느끼고 깨닫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 하는 대로 똑같이 해주면서 계속 행동으로 보여줬고, 남편이 그놈의 공평, 평등 얘기 그만하길 바랬죠. 근데 아무리 똑같이 해줘도 그 인간은 변할 줄 모르더라고요. 이런 게 무슨 부부냐고 하면서도 매번 치사스럽게 우리가 공평한지 계산기를 두들겨 댔고, 그러면 저는 또 그거에 지지 않으려고 똑같이 해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점차 대화도 사라지게 됐고 서로 눈도 잘 안 보게 됐어요. 이렇게 살 바엔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사이가 됐죠. 마침 저희가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결혼 전에 남편이 막상 결혼해보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다면서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아이 갖기 전엔 혼인신고 하지 말자고 하길래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는 안 한 채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가 이렇게 안 좋으니 이럴 바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헤어짐을 고려하고 있을 때쯤 결정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신 상태예요.
두 분 다 연금에 부수입까지 있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두 분 힘으로 충분히 사실 수 있는데 시댁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죠. 저나 남편 둘 다 서로 집안의 자세한 경제 사정까지는 모르고 결혼했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다 된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저 역시 시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결혼했고요.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노후 준비가 이렇게 안 돼서 큰일이라고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셔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죠. 시댁이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걸요. 근데 하루는 남편과 같이 저녁 먹으면서 드라마를 보는데 결혼한 딸 집에 딸 부모님이 갈 곳 없어 얹혀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노후 때문에 진짜 뭐야 결혼한 딸한테 우리 나중에 우리 자식한테 저러지 저거 중요하지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저랑 별로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알아보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 나중에 어떡합니까? 뭐? 마침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휴, 이번에 집주인이 전세를 올린다고 그러던데 세상에 큰일이다. 아니 어찌 전세금 빼서 이사 간다고 해도 노후 대책이 하나도 안 돼 있으니. 어머니가 지금 사는 집의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면서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며 노후 대책도 안 돼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 대책 다 준비되어 있으시냐 물으시더라고요. 네, 물어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다 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은퇴 후에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휴, 그래? 아이, 그래도 다행이네.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시어머니는 양가 부모님 다 사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다행이라며 저희 친정 부모님을 치켜 올려주셨고, 그런 시어머니 말에 전 기분 좋게 시댁에서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오니까 남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던데 그냥 우리 부모님 우리 집으로 모실까? 우리 전세 끝나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되잖아. 뭐? 아니, 당신 기억 안 나? 며칠 전에 당신이 한 말? 서로 각자 인생 사는 거라며. 아니, 근데 무슨 모시고 살자 소리야? 아니, 뭐 그땐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래서 난 모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난 싫어. 난 둘이 사는 게 편하고 좋아. 당신은 당신 편한 것만 생각해? 당장 갈 곳 없다고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님 생각은 안 하냐고. 그리고 내가 장남인데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맞는 거 아니야? 아니 며칠 전에 우리 부모님 모실 거냐고 물었을 땐 각자 사는 거라며. 근데 왜 이제 와서 딴 말이야? 그땐 장인 장모님이 노후 대책 해두신지 몰랐지. 당신도 몰랐다면서. 근데 오늘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돼 있잖아. 저요, 그때만큼 뻥 쳤던 적 없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그렇게 황당했던 적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 없냐 물었을 때는 각자 인생 각자 사는 거라면서 그렇게 칼같이 굴더니만 본인 부모님 노후 얘기 나오니까 어쩜 저렇게 바로 얼굴을 바꿀 수가 있는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 분명 저희 부모님 얘기 물을 때만 하더라도 저 시부모님 모실 생각 갖고 있긴 했었거든요. 시부모님이 나쁜 분들도 아니고 두 분 다 저한테도 무척 잘해주셨어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라고 막 하는 거 전혀 없으셨고요. 그래서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제 할 도리는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노후 대책 다 되어 있으셔서 제가 모시고 살 필요도 없고 또 저희 부모님도 다 늙어서 자식이랑 살만 없다고 진작에 못 박아놨었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 모실 수 있냐는 제 말에는 각자 사는 거라면서 정색하던 사람이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게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말이라도 모시자고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정색하고 그렇게 남처럼 칼같이 성가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냐고요. 그럼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나요? 당신 연애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늘 공평, 평등 이런 거 외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당신이 뭘 모르나 본데 원래 결혼하고는 남자 쪽에 맞추면서 사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남녀가 평등한 거라면서. 근데 왜 일방적으로 한쪽이 맞춰야 하는 건데. 그래, 뭐 당신 말처럼 연애할 땐 남녀가 평등한 게 좋았어. 남자가 돈 다 쓰고 결혼할 때도 남자가 집해오고 이러는 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근데 그렇다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남녀 따지면서 살 마음 없었어. 결혼은 여자가 남자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럼 당연히 남자 쪽에 맞춰서 사는 게 맞는 거잖아. 당연히 시댁에도 좀 더 맞추고 시부모님부터 챙기는 게 도리지. 난 결혼 후에도 계속 이렇게 따지고 살 마음은 없었다고. 근데 당신이 차부터 해가지고 사람을 치사해지게 만들었잖아. 정말 그놈의 차. 그 차는 원래부터 우리 엄마 차라고 내가 몇 번 말해? 아무튼 그래도 결혼 후에도 우리가 몰고 다녔으면 우리 거지. 됐고 이제 그놈의 공평 평등 얘기 그만해. 나도 그만할 테니까. 따지고 보면 당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지 뭐. 나중에 애라도 가져봐. 그럼 당신 일 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분명히 나 혼자 일하고 돈 벌 텐데 엄밀히 말하면 내 손해가 더 커. 그래도 내가 혼자 돈 번다고 생색 안 낼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 맞추면서 살아. 알겠어? 우리 부모님도 모실 생각하고.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말을 내뱉을 수 있죠? 듣는 순간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것 같았고 그 순간 그만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은 무슨 자식, 꿈이라도 네 자식 낳을 마음 없다고 너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자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겠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세상에 개념 있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결론이 이거였냐고. 너랑은 단 하루도 더 못 살겠으니까 끝내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뭐 겁낼 줄 아냐면서 바로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랑은 결국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 이혼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데 아무튼 서로 바닥까지 보이면서 싸우고 나니 더는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진짜 1원짜리 하나도 따져 물으면서 쫌스럽게 굴길래 저도 똑같이 그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단돈 한 푼 손해 안 보게끔 챙겨왔습니다.
서로 전세금 나눠 갚고 혼수했던 거며 전부 다 칼같이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인간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너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취집해서 들러붙고 싶었나 본데 네 스펙으론 취집 절대 못해. 주제 파악해. 라고요. 문자 받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 바로 답장 보내줬어요. 취집하고 싶은 여자는 애초에 월 300번은 너 같은 흑수저 안 만난다고요. 어디서 한 달에 300 벌면서 취집을 논하냐고. 취집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그랬죠. 그랬더니만 월 300도 못 버는 주제에 그런 소리를 하냐고 팔짝 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철밥통 소리 듣는 공무원이고 넌 언제 백수 될지 모르는 대기업 계약직 직원 아니냐고. 어디 그 회사에서 평생 계약직으로 잘 붙어있어 보라고 그랬더니만 열받았는지 바로 전화기에 불나게 전화 오더라고요. 당연히 한 통도 안 받았어요. 번호도 바로 차단했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만날 땐 공평하고 공정한 개념남인 줄 알았는데 끝내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 남녀평등 되려면 먼 것 같아요.